채용 담당자가 폰 스크린이라는 과정을 먼저 거칩니다. 숙제를 줘가지고 이거를 해와라고 한다든지 가상의 고객을 대상으로 프레젠테이션을 한다든지 여기까지는 본 게임이 아닙니다. 4번에서 5번 정도의 인터뷰를 연달아서 보시게 돼요.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행동력도 있어야 되고 또 속도도 있어야 됩니다. 빠르게 실패를 하고 또 성공을 향해서 또 폭주기관차처럼 달려가는. 워라밸 좋습니까? 안녕하세요. 티타임 종재 기자입니다. 예전 같았으면은 어느 기업이 가장 많은 돈을 주나, 뭐 어떤 기업이 가장 편할까, 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셨다고 하면은 지금은 나와 가장 문화가 잘 맞는 기업, 내가 즐겁게 일할 수 있는 기업이 어딜까에 대한 고민을 늘 하시고 그런 기업을 찾아서 또 이직도 시도를 하시고 많은 노력들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선진 조직 문화를 갖고 있는 회사들로 알고 있는 이 빅테크 회사들을 한번 조망을 해보면서 우리 문화와의 차이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 또 어떤 건 배울 게 있을지 이런 이야기들을 오늘 한번 들어보려고 아마존과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또 그 이전에는 SAP 또 썬마이크로 시스템즈까지 정말 선진 조직 문화를 다 몸소 체험하신 분을 모셨습니다. 여러분들도 얼마 전에 보신 분인데요. 다시 모셨습니다. 정욱은 마이크로소프트 팀 리드님 모셨는데요. 직전 직장이 구글 클라우드, 그 전이 이제 아마존 웹 서비스. 또 세계적인 IT 기업인 또 SAP에서도 일해보시고 어떻게 보면은 정말 선진 조직 문화를 갖고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우리가 막연하게 하고 있는 그런 회사에서 다 일을 해보셨는데요. 일단 첫 질문으로 너무 좋은 데서 일하는 느낌이 나잖아요. 워라밸 좋습니까? 워크라이프 밸런스가 요즘은 워크라이프 인테그레이션이란 말로 좀 바뀐 것 같아요. 관점의 차이기는 한데 워라밸이라는 게 결국에는 6시가 되면 딱 끊고서 나의 라이프를 찾는다가 어떻게 보면 핵심인데 사실은 그게 가능하지 않다라는 게 어느 정도는 저희가 이제 체감상 알게 된 것 같고요. 그래서 워크라이프 인테그레이션은 공통적으로 제가 다녔던 회사들은 대부분 그렇게 일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24시간 다 일을 하되 그 안에서 내가 개인 시간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들을 업무 시간 내에서라도 블락을 해놓고서 사용을 하고 대신에 업무 시간이 끝나서라도 필요하면은 그때도 업무를 할 수 있는 좀 이런 방식으로 일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야근을 많이 하네요, 회사에서? 회사에서도 할 수도 있고 집에서도 할 수도 있고 자다가 일어나서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인데 대신에 이제 자유도를 주는 거죠. 업무 시간 내에도 필요한 일이 있으면은 내 개인 업무를 할 수도 있는 거고. 내 개인 업무를 하는 데 있어서 뭐 눈치를 준다거나 이러진 않습니까? 그렇죠. 그게 사실은 가장 핵심인 것 같아요. 왜냐면은 9 to 6로 딱 일을 하고서 손을 떼려면은 그 안에는 무조건 회사 일을 해야 된다라는 인식이 있잖아요. 그렇죠. 정말 급한 뭐 병원 업무라든지 이런 게 있지 않은. 일단 워크라이프 인테그레이션의 개념으로 가게 되면은 24시간 일을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업무 시간에도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에 캘린더에 아이를 뭐 픽업하러 가야 된다라든지 운동을 하러 간다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다 명시를 해가지고 블럭을 해두거든요. 그런 것들이 자유도가 있다 보니까 기존에 저희가 얘기했던 워크라이프 밸런스가 맞는 생활을 저는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나는 라이프를 방해받지 않고 할 수 있으면서 또 일도 하는 그 밸런스는 나는 갖고 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6시 이후부터는 놀고 그때 전까지는 일하고 요게 밸런스만은 아니다라고 또 생각을 할 수가 있겠네요. 어차피 6시 이후에도 일을 하게 되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그러다 보니 전체를 그냥 아예 그냥 통합을 시켜놓고서 그 안에서 제가 밸런스를 주체적으로 잡게 되는 형식인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예를 들어 저녁에 어디 놀러 가시거나 이럴 때도 이 노트북을 항상 들고 다니시면서 언제든 연락이 오면 일을 해야 되는 시스템입니까? 모바일로 모든 게 요즘은 되기 때문에 저는 모바일로 문서 편집도 하거든요. 간단한 것들은. 또 워라밸이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휴가도 생각해야 되니까 휴가나 이런 거는 충분히 그래도 갈 수 있는 시스템이에요? 일단 기본적으로 휴가가 회사마다 조금씩 다르기는 한데 승인 베이스가 아니고 내가 스케줄을 해서 이때는 휴가를 쓰겠다라고 툴에다가 올리면은 저랑 같이 일하는 사람들한테 이게 같이 공유가 되는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휴가는 자유롭게 사용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유롭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한 6월 정도에 제가 미리 해외여행을 잡아놨어요. 근데 갑자기 회사에서 뭐 행사가 생겨서 제가 이제 거기 관련 일을 하게 되는 걸로 바뀌었을 때 그럴 때도 그냥 보내줍니까? 그건 어렵죠. 제가 이제 워크라이프 인테그레이션이 내가 자발적으로 모든 거를 조율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는 결국에는 우선순위가 그때그때 생기게 되는 거고 회사 업무가 우선순위가 되는 거는 맞는 것 같아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1순위는 회사,
그렇죠.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행사가 있다라고 하면은 그 기간에 휴가를 가는 거는 가능하지만 가서 일을 하게 되겠죠. 생각해보면은 한국에서 일하는 거랑 비교를 했을 때 그렇게 즐겁지만은 않겠다는 생각이 드는군요. 오늘 뭐 이런 워라밸에 대한 것만 여쭤볼 거는 아니고, 이제 핵심은 결국 우리가 아마존, 구글 이런 빅테크 기업들이 갖고 있는 그런 스타트업 정신이라던가 이런 게 어떻게 이어갈 수 있는지가 좀 핵심인 것 같아요. 제 예전에도 이런 관련 인터뷰를 해보면 시작은 채용부터 시작된다라는 말을 많이 들었거든요. 맞아요. 왜 그게 그렇게 채용이 중요한 겁니까? 사실 회사마다 조직마다 문화라는 게 있고 그 문화의 중심에는 사람이 있는 거잖아요. 결국 어떤 사람들이 모여 있을 때 그 문화가 형성이 되는 건데, 아마존하고 구글에 근무할 때 제가 가장 많이 얻은 거는 사실 그 사람들인 것 같아요. 한 명 한 명이 굉장히 배울 점이 많은 분들이시고, 심지어 인턴으로 들어오신 분들한테도 제가 배울 점이 굉장히 많았던 그런 경험이 있고요. 어떤 성취를 했을 때 돌이켜서 생각을 해보면은, 이 성취가 정말 이 사람들하고 같이 하지 않았으면 불가능했겠다 싶을 정도로 굉장히 이제 좋은 사람들이 같이 일을 할 수 있는 환경입니다. 팀에 대한 만족도가 높으시군요. 굉장히 높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새로 들어오시는 분들도 이런 회사가 갖고 있는 인재상과 딱 맞는 분들을 채용을 해야겠다라는 아마 니즈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다 보니 구글하고 아마존에서는 굉장히 좀 독특하고 좀 복잡한 채용 프로세스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둘이 거의 똑같은가요? 아니면 많이 다른가요? 많이 달라요. 네, 많이 다릅니다. 어떤 게 좀 비슷하고 어떤 차이점인지 좀 여쭤봐도 될까요? 구글에 근무할 때랑 아마존에 근무할 때 하이어링 매니저 역할은 아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존에 있을 때 제가 퇴사할 때 세보니까 한 100번 넘게 인터뷰를 받고, 채용에 들어가서 뭐 사람 뽑거나 하실 때 그걸 하셨던 네, 같이 참여를 했고요. 구글에서도 2년 반 그렇게 길게 있지도 않았는데 40번 넘게 인터뷰 참여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평균 내보면 한 달에 그래도 최소 2-3번 정도는 계속 인터뷰에 참여를 할 정도로 프로세스가 워낙에 복잡하다 보니까 전 직원이 여기에 이제 같이 좀 기여를 해야 되는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양쪽 다 뭔가 사람을 채용할 때 기존에 있던 멤버들이 많이 거기에 포함이 된다라는 거는 좀 공통점이군요. 맞습니다. 그리고 채용에 객관성을 부여하기 위한 장치들이 있어요. 구글 같은 경우에는 하이어링 커미티라는 게 있고요.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바레이저라는 역할이 있습니다. 바레이저는 아마존에 지금 있는 직원분들을 사실 수치화할 수는 없겠지만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능력치를 딱 바를 만들어가지고 새로 들어오시는 분이 이 바보다는 위에 있는 분이어가지고 전체 평균을 한 번 더 이렇게 높여줄 수 있는 사람으로 뽑을 수 있도록 채용의 기준을 한 번 더 이렇게 높여주는 역할을 하시는 분이에요. 게임도 아니고 이게 가능한 겁니까? 그래서 모든 인터뷰에 바레이저가 같이 참여를 해서 모든 인터뷰를 보는 사람들이 오케이라고 해도 이분은 한 번 더 높은 기준으로 다시 한번 이거를 판단을 해보는 그런 역할을 하시는 분이고, 대부분 이분 때문에 채용이 안 되는. 그럼 사람 뽑기가 너무 어려울 것 같아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거기에 지원을 하고 많이 몰리는 거예요? 사실 그렇죠. 아마존, 구글은 사실 채용 공고가 나게 되면 굉장히 많은 분들이 지원을 하시고요. 아무래도 그런 선호도가 있고, 그다음에 네, 그만큼 맞습니다. 또 대우도 잘 해주실 맞습니다. 거고, 또 일도 들어오면은 내가 되게 기꺼이 할 수 있는 그런 문화가 있으니까 이 조금 허들을 높여도 그게 계속 돌아가는군요, 조직 문화가. 그게 사실 가장 핵심인 것 같아요. 사람들이 가고 싶은 회사기 때문에 채용 과정이 복잡하고 까다로워도 여전히 많은 분들이 이제 지원을 하시는 선순환 구조인 거죠. 그 바레이저 역할 하시는 분은 아예 그 역할만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역할이세요? 아니에요. 이거는 일종의 명예직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롤을 가진 분들이 계신데 대부분 이제 아마존에 근무하신 지는 좀 오래되셔가지고 아마존이 가지고 있는 리더십 프린시펄이라고 하는 그 인재상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계신 분들이 바레이저 역할을 하시고요. 이분들은 굉장히 많은 인터뷰에 이제 본인의 시간을 쪼개가지고 참여를 하고 계시죠. 회사에서 그런 좀 중심 잡는 역할을 해주시는 분들이 이렇게 계시는 거군요. 맞습니다. 우리의 문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네. 그 복잡하다고 계속 말씀해 주시는데 얼마나 복잡한 겁니까?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롤에 따라서 다르기는 한데 대부분의 이제 외국 기업들은 제일 처음에 채용 담당자가
폰 스크린이라는 과정을 먼저 거칩니다. 굉장히 약식의 인터뷰, 보통 전화로 많이 진행을 하기 때문에 폰 스크린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역할에 맞는 기술 쪽에 있으시면은 어사인먼트 숙제를 줘가지고 이거를 해와라고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한번 검증을 하는 게 있고, 비즈니스 쪽에 있다라고 하면은 가상의 고객을 대상으로 프레젠테이션을 한다든지, 그 역할에 맞는 어떤 전략을 짜가지고 와가지고 프레젠테이션을 한다든지. 사실상 시험이군요. 네네네. 그런 류의 거를 사전에 한 번 이제 거친다라고 보시면 돼요. 거의 여기까지는 본 게임이 아닙니다. 지금 일단 두 번을 했는데. 두 번을 했고요. 여기까지 이제 통과를 하시고 나면은 4번에서 5번 정도의 인터뷰를 연달아서 보시게 돼요. 이 과정에서 바레이저 인터뷰도 들어가 있고, 네, 나머지 분들은 룹 인터뷰라고 아마존에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요. 리더십 프린시펄이라고 하는 아마존에서 이야기하는 그 인재상들에 대해서 4-5번의 인터뷰를 통해 가지고 검증을 하게 되는 거죠. 그 4-5번의 인터뷰는 주로 그 사람을 뽑을 그쪽 분야 분들이 하시게 되는 거예요? 아니요, 꼭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같이 협력해서 일할 분들도 포함이 되기도 하고요. 전혀 다른 곳에 계신 분들도 있고요. 왜냐면은 업무적인 거를 여쭤보는 게 아니고 정말 딱 그 인재상에 맞는 경험을 가지고 계신지, 성향을 가지고 계신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반드시 같이 일해야 되는 분들이 인터뷰를 보시지는 않아요. 아마존의 인재상을 여쭤봐도 됩니까? 리더십 프린시플이 사실 14가지가 있거든요. 14가지를 다 말씀드리기보다는 사실 인재상들이 회사마다 대부분 웹사이트에 들어가면은 공개가 되어 있잖아요. 공통적인 게 많고 뻔한 것들이 많이 있는데, 좀 특이한 거는 제가 봤을 때 아마존의 리더십 프린시플 중에서 가장 이거를 가지고 있으면 정말 아마존에서 일하는 사람 같다라고 느낀 건 오너십인 것 같아요. 주인의식을 가져 이걸 갖고 있어야 입사를 할 수 있군요. 맞습니다. 근데 단순히 주인의식은 아니고요. 다른 조직에서 일을 할 때도 저 사람은 약간 아마존에서 일하는 방식으로 일하네 라고 생각이 들었던 사람들을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보면 오너십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신 것 같아요. 단순하게 내가 하고 있는 이 역할을 다 잘 해낸다, 책임감 있게 잘 해낸다, 이게 아니고요. 주인의식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내 개인이나 팀이 아니라 정말 이 회사의 어떤 관점으로 모든 일을 바라보는 거예요. 단기적으로 뭔가를 바라보지 않고 장기적으로 이 회사의 방향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맞춰서 장기적으로 바라보고, 보통 일이 되게 하는 사람이 있고 네. 내 일은 여기까지야 라고 하고서 딱 여기까지는 정말 완벽하게 하지만 그 이상을 하지 않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렇죠. 전자가 이제 오너십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내 역할을 벗어나는 일이라도 이 회사의 관점에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필요한 일이다라고 하면은 내 능력이 되면은 그런 것까지 다 커버를 해서 일이 되는 방향으로 끌고 가는 그런 사람들이 이제 아마존에 모여 계시죠. 내가 어떤 조직의 마치 매니저인 것처럼. 네, 맞아요. 그래서 아마존에 제가 처음 입사했을 때 한 7년 차? 어떻게 보면 거의 주니어에 가까운 경험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에 그 1년 비즈니스 계획을 세우는 그런 시기가 있거든요. 그 시기에 다 같이 모여가지고 막 새벽 2-3시까지 플래닝 같이 6페이지짜리 문서를 만들잖아요. 그 귀퉁이를 이제 제가 책임을 지면서 같이 고민을 하고 그런 이제 경험을 했을 때, 이게 오너십이고 정말로 직원 한 사람 한 사람을 리더라고 생각을 하는구나. 리더십 프린시플이라고 부르잖아요. 네. 너네는 다 리더다라는 얘기거든요. 리더가 갖춰야 될 역량들, 그런 것들을 정의를 내려놓은 거여가지고요. 오너십이 가장 저는 좀 뚜렷하게 아마존의 어떤 문화와 인재상을 보여주는 항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Learn and be curious라는 게 있습니다. 호기심 많은 사람. 이 런이 아니라 배우고 호기심 네네. 가지는. 그거는 아무래도 아마존이나 아마존 웹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계속 새로운 거를 실험을 많이 하는 조직이거든요. 뭔가 그 산업에 리드를 하는 곳이다 보니까 있는 거를 쫓아가는 게 아니라 계속 새로운 걸 만들어내셔야 되는 곳이군요, 거기가. 그러다 보니까 물론 뭐 프로덕트 팀도 그런 니즈가 있었겠지만 모든 직원들이 호기심이 많은 사람으로 채워져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단순히 내가 가지고 있는 업무에 대한 어떤 지식이라든지 학습이라든지 이런 데 치중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그 사람 자체의 성향이 뭔가를 새로운 걸 배우는 걸 되게 좋아하는 사람인 거예요. 정말 이상한 데 꽂힌 분들이 많더라고요. 아마존 내부에 보면은 막 레이저에 꽂힌 사람, 레이저에 막 색깔별로 막 실험도 하시고 막 이런, 소위 말해서 덕후라고 하는, 어떤 한 군데에 꽂히게 되면은 막 파고들고 주변에도 물어보고 혼자 스터디도 하고 본인이 배운 거를 막 주변에 전파도 하고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고요.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안에서도 새로운 실험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행동을 해보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거부감이 없는 것 같아요, 직원분들이. 네. 이 런앤비 큐리어스라는 항목은 어떻게 보면은 또 아마존 내부적으로는 약간은 맞는키 같은 그런 역할을 하기도 해요. 예를 들어서 채용을 할 때, 승진에 대한 평가를 할 때, 이럴 때 항상 리더십 프린시플에 맞춰가지고 이거를 진행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한 부분이 조금 부족하다라고 하면은 누군가는 이 사람을 채용을 해야 된다, 이 사람을 승진을 시켜야 된다라고 주장을 할 수가 있잖아요. 네. 그때 런앤비 큐리어스를 사용을 합니다. 이 사람은 런앤비 큐리어스가 굉장히 강한 사람이야. 그래서 이쪽 부분이 약간 약하지만 금방 캐치업 할 수 있어 라는 식으로 활용할 때도 런앤비 큐리어스 이 사람은 성장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조금 부족함이 있더라도 이거는 금방 메꿔질 수 있는 사람이다. 아까 한 4번 정도의 인터뷰를 하시면은 이런 지금 리더십 프린시플에 맞춰서 다들 질문을 하고 뭐 이렇게 할 거잖아요. 네네. 그런 것들은 개개인이 이렇게 하시게 되는 건가요? 아니면 회사에 진짜 인터뷰 때 물어볼, 면접 때 물어볼, 뭐 아마존의 100대 질문, 뭐 문제은행이 있다거나 혹시 뭐 어떻게 되는 건가요? 문제은행은 사실은 어떤 회사든지 다 있고요. 근데 다만 인터뷰하는 사람들이 그대로 하는 분을 저는 못 봤습니다. 각자 본인이 가지고 있는 개인마다 차이가 있지만 그 질문 리스트들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왜냐면 워낙에 인터뷰를 많이 보다 보니까 그 리스트는 있어야 되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도 좀 정리를 해놓고 사용을 했던 경우고. 그 질문을 만들었다는 거는 사람을 볼 때 나의 또 철학이 있는 거고 거기에 맞춰서 이제 각자 모든 구성원들이 우리 새로운 팀원을 뽑을 때 자신들의 철학이 또 다 있겠네요. 그렇죠. 그 큰 철학은 리더십 프린시플이 있는 거고 들어가기 쉽지 않겠네요. 리더십 프린시플 중에 또 특이한 게 한 가지가 have backbone이라는 게 있어요. 네. 백본이 등뼈잖아요. 네. 그러니까 약간 곤조를 가져라라고 해야 되나? 오. 아무튼 회의실에 만약에 4명이 있는데 네. 3명이 다 yes라고 하고 있으면은 no라고 하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렇죠. 근데 대부분의 경우 그런 경우에 뭐 좋은 방향으로 갈 수도 있지만 3명이 잘못된 판단을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럴 경우에 no를 할 수 있는 장치들이 있어야 되는데 have backbone이라는 거는 그냥 사사건건 그렇게 다 no를 하는 거는 또 오히려 방해가 되니까 조직에 정확하게 명확한 어떤 근거를 가지고 데이터 포인트를 가지고서 확신이 있으면은 반드시 no를 해라 라고 하는 게 have backbone이라는 이제 리더십 프린시플이고요. 베조스가 그런 예를 들더라고요. 아까는 4명 중에 3명 이런 말씀 드렸는데 1대1로 의견의 충돌이 있었을 때 가장 최악의 해결책은 타협을 하는 거다. 이도 저도 아니게 된다. 네. 그래서 이런 예를 굉장히 단순한 예를 들었는데 지금 이 천장이 몇 미터 정도 될까요? 라고 물어봤을 때 몇 미터 정도 된다고 생각하세요? 저 맨 위까지 하면은 한 3m? 저는 한 2m 50cm. 그러면은 여기서 타입을 보게 되면은 2m 70, 80 뭐 이렇게 네. 가게 되는 거잖아요. 어디에도 명확한 팩트는 없는 상태에서 타협을 하게 되면은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 경우에 이제 헤어 백본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자를 가지고 와서 재고 정확하게 265cm야. 너희들의 판단은 잘못됐어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이제 백본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보통 이제 저희 친한 사람들끼리 얘기하면 그런 사람들은 이제 보통 피곤한 사람이라고 부르는데 그런 피곤한 사람이 그 조직에 꼭 필요한 거거든요. 반드시 필요한 거죠. 예스를 뭐 9명이 할 때 1명이 노를 하는 게 그게 나는 태클을 거는 성향이라서 노를 할 수 있고 안 할 수 있고가 아니라 남들이 다 예스라고 할 때 내가 노를 할 수 있다는 건 그만큼 책임질 수 있는 뭔가 자기 중심이 있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게 바로 말씀해 주신 해부 백본인 굉장히 거군요.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헤어 백본하고 옆에 설명이 disagree and commit이라고 나오거든요. 반대를 할 거면은 책임지고서 커밋을 해야 된다. 아마존에 도전을 해보겠습니다. 근데 저는 지금 막 들으면서 그런 생각도 했어요. 저는 스포츠도 좋아하고 뭐 하다 보니까 정말 진취적인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으면 되게 좋을 것 같은데 그 농구 같은 경우는 5명이 하다 보니까 한 3명 정도 에이스가 있으면은 이 팀이 너무 잘 될 것 같은데 오히려 에이스가 3명이 넘어가 버리면 팀이 망가지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냥 꾸준히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한 3명 정도 있고 되게 톡톡 튀는 한 2명 정도의 정말 잘하는 선수가 있었을 때 그 팀이 되게 잘 굴러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이렇게 아마존에 일해 보셨을 때 너무 막 진취적이고 주인의식을 갖고 있고 하면 오히려 그냥 묵묵히 뒤에서 좀 일만 해주고 얘는 불만도 안 가지고 이럴 사람이 좀 그립다거나 너무 서로 이렇게 진취적인 면에서 부딪히거나 혹시 그런 단점은 없습니까? 사실 제가 아마존에서 일하고 계신 분들을 표현을 할 때 폭주 기관차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 리더십 프린시플 중에 바이어스
for action이라는 게 있어요. 행동력 있게 뭔가를 시도하는 거라는 뜻이에요. 행동력도 있어야 되고 또 속도도 있어야 됩니다. 100% 완전히 이거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그 100%가 다 찼을 때 행동하지 말고 절반만 확신이 있더라도 빨리 행동해보고 시도해보고 실험해본 다음에 실패를 하더라도 안 해본 것보다 훨씬 낫다는 거죠. 또 아마존은 실패를 굉장히 면밀하게 분석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전에 파이어폰 같은 경우도 실패를 했지만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에코 알렉사가 나왔듯이 지금 아마존 고도 실패를 했지만 어딘가에서는 또 뭐 홀푸드 마켓이라든지 아마 닷컴에서도 여기서 배운 것들을 가지고서 또 활용을 하고 있겠죠. 그래서 바이어스 포 액션을 가진 사람들이 폭주기관차처럼 이제 다들 이제 달리고 있기 때문에 저도 사실은 여기서 달리지 않으면은 도태되는 거거든요.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다 같이 달리고 있어서 더 시너지가 나는 느낌인 것 같아요, 저는. 대신에 그 안에서 빠르게 실패를 하고 또 다른 또 성공을 향해서 또 폭주기관차처럼 달려가는 그런 형상이라고 저는 이제 이해를 하고 있고요. 지금 조직이 굉장히 커졌는데도 아직도 그게 워킹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투피자 팀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아, 네네네. 아마존에서 피자 두 판의 법칙. 네. 피자 두 판을 먹을 만큼의 인원이 티밍이 되어야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스피드, 바이어스 포 액션하고 빨리빨리 시도를 하고서 실패해도 다시 또 나오고 이게 가능하다라고 해가지고 투피자 팀이 있었는데 지금은 사실 투피자 팀은 없고요. 워낙에 조직이 커져가지고 대부분의 경우 투피자 팀이 아니더라고요. 여러 판을 필요로 하는 팀이기는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도라든지 그 문화는 여전히 남아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존이 항상 보면은 새로운 일이 벌어졌을 때 아마존은 저기 상관없는 회사잖아 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 아마존은 또 그걸 하고 있고 네네. 안 하고 있는 게 없잖아요. 그리고 그 대부분의 곳에서 다 잘하고 있고 그게 계속 스타트업의 정신으로 계속 빠르게 달려가고 있군요. 조직이 네, 커져도. 맞습니다. 계속 이렇게 모두가 폭주 기관차처럼 달리는데 좀 쉬고 싶지 않느냐. 그렇죠. 네, 사실은 직장인이기 때문에 평가라는 게 있는 거고 이 사람이 얼마나 돈값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판단을 하게 될 거잖아요. 이 시간이 지나다 보면 매번 이제 자기 자신과 과거의 나와의 싸움입니다. 과거에 내가 10을 했는데 지금은 11을 하고 12를 해야지 더 뭔가 나아졌다라는 평가를 받을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그 안에서도 로우 퍼포머가 나올 수가 있죠. 그렇게 되면은 이제 PIP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돌립니다. Performance Improvement Plan이라는 프로그램인데요. 사실은 굉장히 좀 피곤한 프로그램이에요. 퍼포먼스가 낮게 나왔기 때문에 이거를 정상화하기 위해서 나는 어떤 것들을 개선을 하겠다라는 거를 굉장히 상세하게 계획을 세워가지고 이거를 담당자하고 계속 확인을 하는 거예요. 얼만큼 이게 진행이 됐는지를. ABC를 해가지고 내가 퍼포먼스 더 나아지게 만들겠다라고 했을 때 A가 됐는지 B가 됐는데 C가 됐는지를 계속 이거를 같이 체크를 해나가는 거죠. 그 과정을 견뎌내면은 다시 이제 원래의 선로로 복귀를 하게 되는 거고요. 아니면 정말 들어서 못 해먹겠다 하고서 이제 나가시는 분도 계시고. 근데 그냥 들었을 때는 우리적인 문화의 관점에서는 거의 반성문처럼 들리는데 근데 그런 느낌은 아니에요. 사실은 약간 곡해하게 되면은 너 나가라라고 괴롭히는 거로 보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정말 이 프로그램의 목적은 이 사람을 다시 에너지 넘치는 폭주기관차로 만들기 위한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제가 아는 분들 중에도 꽤 많은 분들이 프로그램을 거쳐가지고 다시 또 하이 퍼포머가 되고 그런 경우들을 많이 봤습니다. 예를 들어 대학교 다니면은 뭐 조금 학점이 계속 안 좋으면 학사 경고를 받는다거나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바로 한 번엔 잘 보통 안 줄 텐데 이런 경우는 아마존 같은 경우는 그런 그 낮은 성과가 몇 번 연속 나왔다거나 혹시 그런 기준이 있습니까? 기준이 어느 정도 내부적으로 있는데 그것도 사실 좀 유동적이어가지고요. 말씀하셨듯이 단박에 성과가 안 좋다고 바로 이런 프로그램을 돌리지는 않고요. 반복적인 경우일 경우에 프로그램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제 받아들이시는 입장에서는 이게 꼭 반성문이다 나가라 아니면 심할 썼어라의 느낌까지는 아니고 좀 오답 노트를 같이 만들어보고 맞습니다. 한번 네. 우리 보완을 해보자 이런 같이 도와주는 느낌으로 맞아요. 이게 심리적 케어도 되게 중요하겠네요. 맞습니다. 그건 이제 보통 리더가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리더와 또 그쪽으로 전문가분이 계시죠. 코칭해 주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제가 한번 아마존에 대해서 쭉 들어봤는데 확실히 왜 이 회사가 안주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달려나가는지 결국은 폭주기관차들의 총합이기 때문에 이게 계속적으로 그렇게 바뀔 수밖에 없다. 그 관료주의적인 조직이 최대한 안 되게끔 하는 그런 장치들이 쫙 다 있군요. 네네. 이 사람을 뽑는 과정에서부터 평가하는 과정까지.
그걸 이제 한번 들어봤고요.